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오늘은 새 도시가 하나로 묶이면서 생긴 커다란 파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또 어떻게 아물어가는지를 담은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과 다시금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진수입니다. 마산에서 나고 자라 창원과 지내는 학교 소풍으로만 간간히 지나쳤던 그저 가까운 이웃 동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막연히 이제 새 도시가 하나가 되는구나. 복잡한 행정구역이 정리되면 더 발전하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마산 쪽의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아내 혜영, 아들 지민이와 딸 소민이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원 쪽에 있는 재활용품 업체의 격리직으로 아이들은 둘 다 학교를 마산에서 다니고 있었기에 통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대단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 예감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바뀐다 한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에 잠시 쉬는 패턴이 바뀔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새 도시가 하나가 되고 기존 행정 체계가 전면 재편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고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창원시라는 명칭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에 그냥 도시의 이름이 달라지고 시의 범위가 확장되는 정도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이 새로운 인사정책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중복되는 부서가 통합된다는 통보가 떨어진 순간부터 난양 남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마산 본사를 중심으로 창원 공장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었는데 통합 이후 각종 허가 절차와 지자체 지원 사업이 대폭 변경되면서 서류 작업이 급증했습니다. 경영진이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그중 불필요한 인력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 혜영도 막연히 통합되면 더 편해지는 거 아니야? 창원, 마산, 진해가 다 가까워지니까 교통도 나아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이었지만 회사 내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회사는 혹시 구조조정 같은 거 안 해? 요즘 다들 과장급 이상부터 정리당한다더라. 그녀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그냥 풍문이겠지. 설마 회사가 갑작스레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라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 배인 미소가 어색했을 겁니다. 사실 몇몇 동료들이 이미 희망퇴직 얘기를 꺼내고 있고 저 역시도 부서 이동이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예상보다 더 빠르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부 관리직들을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려고 했고 저는 중간급 과장이라 애매하게 애사심은 있으나 크게 매달려봐야 격이 없는 위치라고 판단되었는지 인사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진수 씨, 요즘 경기 사정이 다들 아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정책 지원이 바뀌면서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했나 봐요. 사실 나도 이런 말하기 싫지만 회사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 팀장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밀어놓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회사를 떠나라는 통지서였지요. 이전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충격적인 종이 한 장 앞에서 저는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항의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말도 제대로 뱉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덤덤히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보다도 표정이 절망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 이제 어떻게? 혜영은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와 한창 학원비가 많이 드는 중학생 아들, 지민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어 또 이것저것 비용이 필요한 딸 소민이를 떠올리며 당장 막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도 이력서 내보고 다시 구직해 보려고 해. 라고 다독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믿음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새 도시가 통합이 되고 행정이 새로 짜여지는 시점에서 회사들이 일제히 인력 조정을 해댄다면 제가 어디서 새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실직 상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재활용품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덜 타는 편이라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월급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제 실업급여나 퇴직금, 약간의 예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당분간이 언제 끝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창원, 진해 쪽 친구들도 늘어나는 분위기에 적응하며 새로운 학원이나 체육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고 가정의 비용 지출이 안녕하세요. 사연 부스입니다. 오늘은 새 도시가 하나로 묶이면서 생긴 커다란 파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또 어떻게 아물어가는지를 담은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과 다시금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진수입니다. 마산에서 나고 자라 창원과 진해는 학교 소풍으로만 간간히 지나쳤던 그저 가까운 이웃 동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막연히 이제 새 도시가 하나가 되는구나. 복잡한 행정구역이 정리되면 더 발전하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마산 쪽의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아내 혜영, 아들 지민이와 딸 소민이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원 쪽에 있는 재활용품 업체의 격리직으로 아이들은 둘 다 학교를 마산에서 다니고 있었기에 통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대단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 예감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바뀐다 한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에 잠시 쉬는 패턴이 바뀔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새 도시가 하나가 되고 기존 행정 체계가 전면 재편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고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창원시라는 명칭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에 그냥 도시의 이름이 달라지고 시의 범위가 확장되는 정도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이 새로운 인사정책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중복되는 부서가 통합된다는 통보가 떨어진 순간부터 난양 남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마산 본사를 중심으로 창원 공장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었는데 통합 이후 각종 허가 절차와 지자체 지원 사업이 대폭 변경되면서 서류 작업이 급증했습니다. 경영진이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그중 불필요한 인력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 혜영도 막연히 통합되면 더 편해지는 거 아니야? 창원, 마산, 진해가 다 가까워지니까 교통도 나아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이었지만 회사 내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회사는 혹시 구조조정 같은 거 안 해? 요즘 다들 과장급 이상부터 정리당한다더라. 그녀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그냥 풍문이겠지. 설마 회사가 갑작스레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라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 배인 미소가 어색했을 겁니다. 사실 몇몇 동료들이 이미 희망퇴직 얘기를 꺼내고 있고 저 역시도 부서 이동이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예상보다 더 빠르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부 관리직들을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려고 했고 저는 중간급 과장이라 애매하게 애사심은 있으나 크게 매달려봐야 격이 없는 위치라고 판단되었는지 인사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진수 씨, 요즘 경기 사정이 다들 아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정책 지원이 바뀌면서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했나 봐요. 사실 나도 이런 말하기 싫지만 회사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 팀장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밀어놓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회사를 떠나라는 통지서였지요. 이전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충격적인 종이 한 장 앞에서 저는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항의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말도 제대로 뱉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덤덤히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보다도 표정이 절망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 이제 어떻게? 혜영은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와 한창 학원비가 많이 드는 중학생 아들, 지민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어 또 이것저것 비용이 필요한 딸 소민이를 떠올리며 당장 막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도 이력서 내보고 다시 구직해 보려고 해. 라고 다독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믿음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새 도시가 통합이 되고 행정이 새로 짜여지는 시점에서 회사들이 일제히 인력 조정을 해댄다면 제가 어디서 새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실직 상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재활용품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덜 타는 편이라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월급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제 실업급여나 퇴직금, 약간의 예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당분간이 언제 끝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창원, 진해 쪽 친구들도 늘어나는 분위기에 적응하며 새로운 학원이나 체육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고 가정의 비용 지출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제 결심이 섰어.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라고 말했고 저도 그래. 너도 편하게 살아라.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나도 내 길 찾아볼 테니라며 체념 섞인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고장난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보려는 노력조차 마음에서 사라져 있었기에 저는 무거운 짐이라도 덜어낸 듯 그저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저로서는 내 가정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이것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된 시대가 내게 가져다준 결과인가라는 처절한 자조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서류를 챙기는 와중에도 회사 건물 앞에서 본 통합 창원시,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현수막이 눈앞에 아른거려 기묘한 허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동이었지만 그 파동이 겹겹이 쌓여 파도가 되고 결국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조차 무력하게 만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조차 이 파도에 휩쓸려 내심 많이 다쳤겠지요. 저 자신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를 곱씹어봐도 후회만 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소외당했다는 느낌, 직장에서도 한순간에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 제 마음을 깊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여파로 일터를 잃어버린 저는 당장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용직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면접도 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봤지만 다들 통합 이후 정책 변화로 한창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투자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돼 사람을 뽑기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진수 씨도 참 운이 없네. 통합된 다음에 기회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네. 라며 동네 지인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도급 형태로 일손을 구한다는 소규모 하청업체에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계약 조건이 너무 불안정해 금방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식으로 겨우 유지하는 곳인데 일정이 들쭉날쭉하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태로운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가장이라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며칠 견뎌봤지만 몸은 녹초가 되고 급여도 터무니없이 적어 집안의 보탬이 되기보다 오히려 쓰라린 상처만 더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혜영은 회사 측에서 본격적으로 진해 사무소 이전을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밤낮 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집 대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누구든 일자리를 붙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산에 그대로 머무르는 대신 진해 쪽으로 집을 옮기자고 주장하는 아내와
이제라도 마산에서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우기는 저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부부 사이의 금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퇴근에 들어오더니 그날따라 심기가 날카로웠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당신 취직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 혼자서 직장도 옮겨야 하고 아이들 등하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건데?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 중이야. 한두 군데 면접 더 보고 있단 말이야. 라고 억울함을 표해도 아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믿고 기다리지.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말만 믿고 무작정 버텨야 해? 라는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둘이 말다툼이 격해지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지민이가 아빠, 엄마 제발 그만이라고 말려도 이미 감정이 끓어오른 상태라 마치 기름을 부은 듯 불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내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라고 외쳤고 저는 대체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나라고 이 사태를 원한 건 아니잖아 라고 울분을 쏟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거친 말들은 튀어나와 버렸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몇 번 더 머무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를 식히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며 사실상 별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내 사무소 설립이 확정되면 자신도 그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사소한 문제로 시작됐지만 우리에겐 통합 시기가 맞물린 최악의 타이밍과 서로의 지친 마음이 겹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혼 서류를 실제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친정 쪽 변호사를 소개받아 서류를 챙기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자 저는 마음이 무너짐을 넘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최소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라고 붙잡았지만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오히려 지금이 늦은 거야. 더 버텨봤자 상처만 커진다고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는 더욱 예민했습니다. 아내는 지민이와 소민이를 모두 데려가 지네 쪽 환경에 적응시키겠다고 했고 저는 마산에 남아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따르는 게 낫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현실적으로 돈도 벌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그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스스로도 초라해졌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는 절차의 간단함이 도리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는 서류 한 장에 담긴 기쁨이 그렇게 컸는데 이별의 서류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사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우리가 이렇게 끝내야만 하나라고 울먹이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 당신도 너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서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잖아. 끝까지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어른들의 감정선이 너무 멀리 와 버린 뒤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당분간 친정 근처에 거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빈집처럼 텅 빈 아파트에 몇 주 동안 홀로 지내면서 한때 내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순식간에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뚜렷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친정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기다렸으나 그저 무소식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내 쪽 친정 식구를 통해 정말 마음 추슬러지면 깔끔하게 집 정리부터 하라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국 갈라섰다는 소식에 충격이 크셨으리라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니. 대신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다시 살아갈 길을 찾아라. 누구 탓을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차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신을 옥죄던 자책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아내와 갈라섰다는 상실감, 그리고 통합 이후 뒤숭숭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일자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새 도시가 하나가 되면 마치 더 큰 기회를 잡고 서로가 힘을 합쳐 발전한다는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깊은 좌절과 가족과의 분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이미 마산이라는 땅에 발목이 잡힌 채 아이들도 떠나버린 빈집에서 텅 빈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당장 월세를 낼 여력도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은 집에 굳이 집착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빚을 조금 갚고 남은 돈을 어머니가 계신 곳에 맡긴 채 저는 몸 하나만 건사해 조용히 지낼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라는 말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기 싫었습니다. 뭔가 자존심 같지 않은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하여 저는 마산 시내의 한 고시원, 방 한 칸짜리 낡은 공간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재취업이나 대안을 찾으면 나갈 수 있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결코 그것이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삶에 또 다른 막장이 펼쳐졌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내려지고 모든 책임을 한 번에 짊어지게 된 상태에서 저는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연락이 거의 끊겼고 아이들도 가끔 아빠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편으론 안부라도 물어주니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연락조차 가끔씩만 올 뿐이라는 사실에 스스로가 더 초라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가장이 되어 버렸구나.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면 저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꿎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렇듯 통합이라는 큰 시대의 물결 속에서 저는 너무도 쉽게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 과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진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지만 결국은 갈등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해봐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산과 창원과 진해가 하나로 합쳐졌다는데 왜 내 가정은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이 난 거지 하는 괴로운 질문만이 저를 붙잡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고시원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한낮에도 좁고 어두운 복도에는 늘 적막한 공기가 감돌았고 누군가 방에서 컵을 떨어뜨리거나 헛기침을 하면 그 소리가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에 박힌 작은 형광등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사와 대충 배를 채웠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력서를 꾸준히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제 이직 경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연락이 와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서 애초에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끊긴 채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통장을 볼 때면 그저 막막함이 커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통합이 되면 개발 호재가 있을 테니 기다려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먼저였고 그 개발이며 뭐며 다 저 멀리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 리듬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설잠으로 때우고 밤에는 깨어있으면서 어쩌다 가끔 들어오는 면접 연락을 기다리거나 인터넷에서 구직 공고를 확인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생활 패턴이었지요. 아내 혜영이 있다면 일찍 자야 내일 회사 가지라고 다그쳤을 테고, 아들 지민이나 딸 소민이가 아빠 내일 우리 학교에서 뭐가 있어라고 제잘거렸을 텐데, 그런 일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 허락받고 잠시 통화해봐도 돼 라며 전화를 걸어올 때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잘 지내? 밥은 먹고 있어? 라고 묻는 지민이의 어색한 안부가 마음을 후벼 팠고, 소민이의 아빠 보고 싶어라는 작은 목소리에 울컥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은 척, 무척 당당한 척 꾸미면서 당연히 잘 지내고 있지. 아빠 금방 좋은 직장 구해서 다시 만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면 좁은 고시원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내가 이렇게 한심해졌구나 하는 무력감에 허우적대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전화를 주셨습니다. 진수야, 내일이라도 들어와 살아라. 여기 방 한 칸 비워둘 테니 굳이 돈 들여가며 고시원에 있을 필요 있니? 저는 그때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곧자리 잡으면 나갈 텐데 뭐. 어머니 신세지기 싫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제 자존심 하나가 걸림돌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에게 제 초라한 모습을 매일같이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 챙기고 밥은 꼭 먹어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목이 메어와서 몇 초간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삶의 의지를 붙잡아 준 건 주말마다 잠시 둘러보는 마산 시내 풍경과 옛 추억이 깃든 골목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걸었던 길,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재래시장, 아내와 연애 시절, 자주 찾았던 분식집 이런 곳을 홀로 거니는 순간마다 아련한 추억과 함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그래도 시장 상인분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시겠지. 같은 생각에 잠겼고. 그럴 때면 저도 언젠가는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올라오다가도 다시 좌절감에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고시원 사람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사연을 품고 들어와 지내는 곳이라 누가 굳이 먼저 말 걸지도 않았고, 저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다 가끔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요. 어떤 이들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우울하게 울부짖기도 했고, 어떤 방에서는 새벽 내내 잡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결코 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아이들이 주말에 당신 보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우리 고시원은 너무 좁아서 안 되니까 그냥 시내 카페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작 부모가 헤어진 후 처음 만나는 날이지만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으니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는 게 왠지 씁쓸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지민이는 한참 자라서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소민이는 머리를 예쁘게 묶고 엄마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평소같이 활달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반가워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와 저는 별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얼굴 좀 보라고 데리고 온 것뿐이야. 아이들이 보고 싶다기에라고 짧게만 설명했고, 저는 그래, 와줘서 고맙다. 애들도 건강해 보여 다행이네라는 형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음료를 마시며 학교 생활 얘기를 잠시 들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분위기가 침울해지자 지민이가 아빠, 다음에 또 볼 수 있지?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럼 언제든 연락해. 아빠가 시간 맞춰볼게라고 대답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만남이 끝나자 아이들을 데리고 곧장 돌아갔고 저는 그들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습이 가족 나들이였는데 이제는 남남 같은 거리감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 외로운 감정은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서 더욱 심해졌고
저는 거의 밤을 새도록 뒤척이며 자책과 후회를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통합이며 뭐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라는 막연한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계속 후볐습니다. 며칠 뒤 고시원 방 안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창원과 마산, 진해 통합 이후 지역 상권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역 시장 활성화나 골목 상권 재생 프로젝트 같은 정책이 뒤늦게라도 진행된다더군요. 순간 그래, 혹시라도 나도 여기에 뭔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직일 때도 지역 경제 사업이나 상인회와 협업했던 경험이 있으니 어떻게든 그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제 의욕은 바닥까지 떨어진 뒤라 그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시원 생활이 2달, 3달 무기력하게 이어지면서 저는 자존감이 거의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줄 일도 없고 가족들도 멀어졌으며 예전에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통합되었다지만 저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길 건너편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장사를 접지 않고 분주히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안고 저 시간까지 살아갈까? 나도 저렇게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어째서인지 그때부터 장사를 해볼까 하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은 길이겠지요.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곳이고 경쟁이 얼마나 센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져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저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가장도 아니고 어쩌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몰라. 이런 결심이 차츰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고시원에서 일어선 저는 어머니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어 조금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작은 노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이 말이 제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해서 가정이 파탄난 마당에 어머니께 손을 벌리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하려면 최소한의 초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괜찮다. 너가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내가 돕겠다. 대신 분명히 열심히 해라. 너 스스로도 흔들리지 말고라며 힘을 주셨습니다. 저도 기어이 울컥해 울음이 나올 뻔했지만 최대한 담담히 네, 고맙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지원금과 제가 남은 퇴직금 중 일부를 보태어 노점 형식의 간이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둘까 고민했는데 예전부터 발길을 자주 옮기던 마산 어시장 근처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통합 이후로도 사람 왕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토박이 상인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나도 저런 분들과 어울려 장사를 시작하면 뭔가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희망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무엇을 팔아야 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해보자는 심정으로 분식류나 어묵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떠올렸지만 이미 그쪽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사는 경험이 없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아이들 간식을 자주 만들어 주던 솜씨를 살려 직접 만든 반찬이나 집밥 스타일 음식을 소규모로 파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그때 아내나 아이들이 우리 아빠 반찬이 생각보다 맛있다라고 칭찬해 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소규모 조리시설을 갖추고 간단히 밑반찬 세트와 즉석 국류를 판매하는 노점을 열었습니다. 이름도 크게 없이 간판이라 해봐야 제 이름 한자도 안 넣은 제 엄마 손 반찬 비슷하게 써놓았습니다. 다른 분식 노점 사이에 작은 자리를 겨우 빌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부터 늦은 저녁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강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호기심에 지나는 사람이 몇 명 들르긴 해도 금세 잊히고 많은 가게 중 하나로 전락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맛과 정직함으로 승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 부지런히 장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 번 왔던 손님이 이거 짭조름하면서도 집밥 느낌 나네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저도 그냥 집에서 가족 먹이던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집밥 맛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심껏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의외로 그 순수하고 진솔한 태도를 좋게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조금씩 돌았는지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들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라 반찬할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사가면 좋아하겠네라며 단골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처음엔 고시원 살던 양반이 이 시장 바닥에 뛰어들어 얼마나 버티려나 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시장 골목에서 몇십 년씩 생선을 팔아온 분들은 한 번에 저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나타나서 자리만 차지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늘 아침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쓰레기가 보이면 치우고 주위 상인들에게도 묻고 도우며 애쓰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오늘은 손님 좀 붙었나? 라며 웃으며 말 걸어주기도 하고 생선을 사가면 서비스로 두어 마리 더 얹어줄게. 반찬 재료에 보태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노점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조금씩 이어가니 저는 어느새 시장이 주는 활력에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고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한낮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고 밤이 되면 치우고 정산하며 다음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기도 하고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지갑을 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이 아주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직접 땀 흘려 번 돈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제 손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보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아빠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지민이와 딸 소민이가 시장에 잠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함께 오지 않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아빠가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왔더군요. 처음엔 어린애들이라 시장 골목의 비린내나 어수선함에 싫어할 줄 알았는데 제 노점 앞에 서서 아빠, 이거 진짜 아빠가 만들었어.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라며 호기심 어린 얼굴로 반찬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힘겨움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거 하나하나 직접 만든 거다. 간은 좀 세지 않을까 모르겠다. 한번 먹어볼래? 하고 건네줬더니 지민이가 괜찮네. 생각보다 맛있어 라고 말했고 소민이도 진짜네. 좀 짜지만 맛있어라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 반찬을 맛보고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어쩌면 제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아이들은 가끔 메시지로 아빠, 장사 잘 돼. 하고 물어주기도 했고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음에 오면 더 맛있는 반찬 해줄게라고 답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의 소통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에 빛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인분들이나 단골 손님들과 쌓이는 정치인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시장 노점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아주머니가 내 아들이 요즘 독립해 혼자 사는데 반찬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가려고 한다며 반찬을 2통씩 몇 개 사더니 다음 날 다시 오셔서 어제 갖다 준 반찬이 아들 입맛에 딱 맞았대. 그런데 요즘 지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사장님이 혹시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짧게 적어줄 수 있어?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드님, 힘내세요. 엄마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정도의 문구를 편지처럼 작은 메모지에 적어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워하며 문시호를 붉히시는 걸 보고 이 일이라는 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도 건넬 수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집장사나 대형 가게를 운영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일단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수입을 벌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노점에서 이렇게 노력해 살아왔노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노점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고시원에서 나와 조금 낡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계약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화장실과 작은 부엌이 있는 자그마한 원룸이었는데 문을 열면 곧장 침대가 보일 정도로 협소했지만 고시원에 비하면 훨씬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듯 시장으로 가는 것도 익숙해졌고 늦은 밤 장사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오늘 하루의 매상을 정리하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남겼네 하고 안도하는 순간들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장밋빛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완전히 남남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엄마이고 함께 세월을 보내온 사람이기에 나중에라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사라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장사도 좀 안정되고 있으니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혹시 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지만 아직은 섣불리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시장 골목에 옷차림이 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철 따라 반찬 메뉴를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연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멸치볶음에 견과류를 넣고 단맛을 좀 더 살려봐야겠다라며 새벽부터 실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김치찜을 대량으로 만들면 손님들이 좋아할까를 고민하며 재료를 조금씩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쌓여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어떻게 변하든 적어도 제 삶의 무대는 이 시장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부 가족과의 재회, 감정적 화해, 가게를 통한 새로운 시작, 시간은 더 흘러 저는 어느새 노점을 조금 더 확장해 작은 가게 형태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쓰러져 가던 자그마한 점포를 상인회가 저렴하게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허름하긴 해도 공간이 넓어 조리대와 진열대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걸 계약하기 위해 또 한 번 어머니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쓸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포를 하나 얻어 제 나름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노점을 접고 들어가는 날 오래된 단골 손님들과 이웃 상인들은 축하한다. 이제 가게 사장 되는 거네. 하고 웃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가게를 열면서 가게 간판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예전처럼 엄마 손 반찬 같은 문구를 쓸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산의 맛,
진수의 밥상이라는 이름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 진수가 겹치는 중의적 표현이기도 했고, 그동안 마산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저의 애착이 담긴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작업을 꽤 서둘러서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제가 직접 손질하고 페인트 칠해서 아담하게 꾸민 가게는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단골 손님들은 꽃다발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성의로 반찬거리를 사주시거나 가게 개업한다면서 축하해라며 응원의 말과 함께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더 잘 되길 바랄게요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시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선 언제나 시장 특유의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 활력이 저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개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인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내 혜영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문턱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나 싶기도 했고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리저리 매장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게 낸다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었어. 정말 여기에 있네.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응. 그냥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아내가 진열된 반찬들을 구경하며 그래도 꽤 그럴싸하게 갖춰놨네. 반찬도 다양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형식적인 관찰일지 헷갈렸지만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장사 이제 막 시작했어.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서툴러.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해줘서 나름 보람은 있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다행이야. 그 말은 분명 응원에 가까운 말투였지만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지네 사무소 이전 후 한동안 정신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구조가 바뀌면서 담당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출퇴근 거리가 길어져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가까운 친정 근처에서 살다 보니 여러모로 편한 점도 있지만 역시 한부모로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과거에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다 못했던 미안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 나도 이혼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너무 미숙했어. 미안하다. 라는 말을 꺼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예상외로 목소리를 낮추고 답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했어.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면서부터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잖아.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다 후회가 돼. 울컥하는 감정에 잠시 입술을 깨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차마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손가락으로 괜히 조리대를 톡톡 두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라도 가게 열고 나름 괜찮게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열심히 산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아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심할 것 같아. 나도 그걸 바라고 왔어. 궁금했거든. 여기까지 와 보니 괜찮네. 그래. 열심히 해봐. 그녀는 마지막 말을 건네고는 반찬을 두어 가지 샀습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애들 먹이려고 사 가도 되지. 하고 저는 숨죽여 작은 목소리로 응. 얼마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자주 들른 건 아니지만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 찾아와 반찬을 사가거나 근황을 전해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지민이와 소민이가 함께 오면서 아빠, 여기 완전 식당처럼 만들어놨네. 대단해 라며 예전보다 훨씬 밝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잠시나마 비록 모양새는 어색해도 한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웃을 수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게 제게는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점차 아내와 저는 짧게나마 대화를 이어나가며 지난날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엄마와 아빠가 옛날만큼 살갑게 대하지는 않더라도 심하게 대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된 뒤로 우리가 한때 무너져 내렸지만 돌고 돌아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교차점을 찾게 되었달까요? 가게가 조금씩 안정되고 시장에서 제 가게를 익숙하게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저는 나름대로 삶에 대한 자신감이 되찾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제게 연락할 때 제가 떳떳하게 아빠 오늘 장사 잘 마쳤다. 새로운 반찬도 만들었어. 다음에 와서 먹어보렴 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내 역시 요즘 당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라며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담백하게 대답하며 서로 짤막한 안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가게 문턱에서 서성거리다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시 여기서 파는 음식들로 도시락 같은 것도 만들면 어때? 요즘 맞벌이 부부나 혼밥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침에 간단히 사서 점심 도시락으로 먹게끔 세트 메뉴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이라면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렸겠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제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제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생각이네. 가게에서 테이크아웃용 도시락 만들어 파는 것도 좋겠다. 한번 시도해 볼게라며 적극적으로 반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번 시도해 보니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포장재 비용과 손이 좀 더 가긴 했지만 이미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도시락도 시작했어. 우리 회사에서 식사로 딱이겠네라며 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비로소 나도 다시 가정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으니 단숨에 재결합이 된다거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도시,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왕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과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이 다가온 시점에 저는 작게나마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진수의 밥상 겨울맞이 감사제 비슷한 작은 행사를 열어보기로 한 겁니다.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특정 기간에 반찬과 도시락을 할인 판매하면서 무료로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씩 대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그거 재미있네. 우리도 한번 깃발 달아서 같이 분위기 내보자고 협조해 주셨고 옆 가게 분들도 기꺼이 동참해줘서 시장 골목이 꽤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행사 마지막 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시간 되면 잠시 와줘. 애들하고 와서 국물도 먹고 구경도 하고 가면 좋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내가 그래, 갈게라고 답해줬을 때 저는 이미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 날 시장 골목은 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에프런을 두르고 사람들이랑 인사를 나누며 음식을 담아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와 지민이, 소민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저는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이들은 우와, 아빠 오늘 완전 바쁘네 라며 괜히 신기해했고 아내도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와 무료로 나눠주는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을 받아 마시며 진짜 맛있네. 고생 많았어라고 짧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마치 작고 소박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날선 말을 주고받고 갈라섰던 우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 가게라는 무대에서 조금이나마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뭉클했습니다. 행사 뒷정리를 마치고 상인분들과 간단히 서로 수고했다며 격려를 나눈 뒤 저는 밤늦게 가게 불을 끌 무렵에야 아내와 아이들을 잠시 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숨 한 번 깊이 들이쉰 후 작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사실 나
아직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고맙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 제 말에 아내도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안심하고 있어. 나도 그게 제일 감사해.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천천히 대화해 가면서 함께 아이들 잘 키우면 좋겠어. 형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 가족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잔잔히 웃었습니다. 혹시라도 재결합을 하거나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게는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시장 골목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자체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새 도시의 통합이 우리 가정을 한때 산산조각 낸 건 사실입니다. 회사가 정리되며 제가 일자리를 잃었고 갈등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그러나 돌고 돌아 저는 이 마산 땅을 끝까지 지키며 새로운 삶을 일궈냈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결국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이후로도 제 가게 진수의 밥상은 꾸준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날도 있고 한가한 날도 있지만 저는 시장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면서 함께 아이들 문제를 상의하고 때로는 가족들끼리 소소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합니다. 아직 완전한 다시 합침이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서로를 증오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말이 통하는 걸 보고 편안해하는 듯 보이고 어머니도 이제는 됐다.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기쁘다고 흐뭇해하십니다. 저는 종종 저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이뤄낸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점에서 시작해서 작은 가게 하나 낸 거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삶을 다시 붙잡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되살렸으며 아내와의 감정의 골도 조금씩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재기도 없겠지요. 언젠가 먼 훗날 아이들이 성장해 이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한번 무너졌어도 포기 안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려고 노력했잖아라고 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재료 손질을 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부르고 첫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돌아갈지라도 이 길이 나름대로 맞다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뒤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 저는 그 속에서 제 삶을 한 땀 한 땀 읽어 나가며 가족들을 향해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도 값진 배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새 도시가 하나로 묶이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갈라지고 다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한번 무너졌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성실히 걸으며 결국 가족에게 다시 다가가는 진수님의 이야기.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삶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한 발씩 내디딜 수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